사.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대책, 전례 없는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변수들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실언과 막말 실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대변인 그리고 조청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0시를 기해서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길에 봤더니 지하철에 역사 앞에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옷도 입고 기호도 받고 후보자 이름도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 확 받았거든요. 뭐 구호나 로고송 이런 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가 어떤 전반적으로 나중에 있을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십니까? 예전에 이제 선거운동 되면 아침 되면 막 구호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율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분위기죠. 지금 다들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럴 때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어쨌든 선거는 조용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못할 것 같고요. 그럼 아마 조용조용하게 선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 신인들이 이름을 알릴 방법이 없어지지 않느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SNS상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 할 밖에 없는데 그걸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정치 현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을 텐데 이게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한테는 많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 보셨을 텐데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19에 다 온통 관심이 가 있고 그다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현근택 대변인을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직함이 바뀌셨는데 선관위 대변인이라고 또 실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 선거운동 0시를 기해서 이제 시작이 된 만큼 각 당 움직임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종로 마트를 찾아서 시민들을 만났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번엔 꼭 승리를 하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지키려는 당과 빼앗으려는 당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더 먹힐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가 뭐 광화문에서 이 정권 심판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일단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뭐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정권 심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라 보고요. 이낙연 후보가 그 마트를 찾아간 건 아마 민생을 좀 돌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문을 연 아마 마트를 좀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장소도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살피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아마 마트 가셨다가 이제 마을버스 가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제 12시까지도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보살피겠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자. 어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 다 당에서 역할을 선거에 하고 있는데 저는 후보로 부를게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첫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후보의 행보를 보면 이번 총선의 프레임이 다 보이고 당의 전략이 다 보입니다. 예,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께서는 어젯밤 11시 40분에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는 여권이 승리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총선은 과거 해고형 총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 총선을 통해서 정권 심판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제 이낙연 후보께서 국민 고통을 앞세우시고 마트에 가신 것은 바로 그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회피하고 미래 권력 대결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께서 내세우신 프레임에 따라서 이 선거가 특징 지어지고 저는 결국에는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경제 실정을 초래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기결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각 당이 자체로 분석한 판세를 내놨습니다. 우세 지역을 보면 민주당은 119곳에서 우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통합당은 94곳에서 우세를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67곳, 통합당이 58곳. 목표 의석은 사실 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각각 다 이제 다릅니다. 민주당은 140석,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30석인데 이 목표 달성이 사실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잡은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지역구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전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희 당에서는 대략적인 지역구에서는 130석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례에서는 뭐 17석에서 20석. 그러면 이제 일당이나 뭐 과반 정도 하는 예. 정도는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저는 아마 뭐 지난번에 아마 선거가 가장 크게 의석이 차이 날 때는 아마 호남 지역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28석 중에 3석 얻었거든요. 근데 호남에서 아마 많은 부분을 탈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수성한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지역구 지난번에 110석이었거든요. 그럼 한 20석 정도를 더 늘릴 수 있겠다라는 게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뭐 우세 지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국민과 함께 이겨나가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겠다. 이런 기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님? 지금의 어떤 지지율의 상황을 그대로 이제 13일 뒤에 했던 총선 결과로 반영시킨다면 통합당 글쎄요.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4년 전인 2016년도 총선 때요. 20대 총선 때 사실 총선 한 달 전에 민주당이 받았던 지지율이 25% 수준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총선 전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결과로 표심으로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총선 때 104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습니다. 근데 안을 살펴보면 당시에 수도권 121석 중에 우리 당이 가져온 게 35석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영남에서 일례로 부울경에 40석 중에서 저희가 13석 정도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중한 우리 민심을 받들어서 수도권에서 한 50석, 그다음에 부울경을 축으로 한 영남권에서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면 저희는 지역구 130석 플러스 미래한국당에 20석 정도 20석? 하면 과반이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가장 주되게 표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곳을 그러면 일단 부울경을 기점으로 좀 보고 계신 거예요? 부울경 지금 수도권 121군데도 그렇고요. 예. 부울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일부에서도 저희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총선이 기존 선거와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네. 선거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에게 좀 많이 유리하고 신인들에게는 좀 불리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빼앗으려는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면이 확실히 좀 줄어들다 보니 더 불리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분석들도 있던데 좀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총선에 그다지 좋은 영향은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인들에게 다 어렵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재난으로 인한 위기관리 프레임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양당이 입는 영향력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장기화되면서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민생이 굉장히 파탄이 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부실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관리에 대한 그 부실 관리로 인해서 저는 정권 심판으로 결국은 기결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손대희 대변인이신데 네. 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 정부가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표심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까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가 총선의 유불리를 뭐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쩌면 국난이고 모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보기에 뭐 잘했으니까 뭐 평가를 좋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좀 투표율이 좀 높으면 아마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았냐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사전 투표를 하면서 이제 투표율이 한 58% 정도 갔는데 결국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을 우려하는 분들이 투표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투표율을 걱정하고 계시군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그 부분이 뭐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부분은 좀 봐야 되겠죠. 그건 제가 뭐 애둘러서 말씀드린 거고,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 이게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뭐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약간 불리한 건 맞아요. 가장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n분의 1 나눠주는 게 가장 쉽지 않느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야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이 아마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총선 후에 결국은 국회에서 뭐 이제 추경에 합의를 해줘야 결국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아마 큰 틀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건 아니다. 그리고 70% 정도 그러니까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 뺀다는 얘기죠. 정도는 아마 이제 큰 틀에서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총선 이후에 좀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갖는가.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주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런 논의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금액도 지금 한 9조 잡았습니다만 원래 8대2 정도로 국가와 지방 예산을 나눴는데 왜 지방에 부담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국가 예산으로 다 하자. 그럼 충격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이렇게 주자라고 아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야당의 의견에 또 많이 좀 딸려 있다라고 하네요. 야당에서는 좀 어떤 때문에 의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은 소비 급감으로 인한 경제 불황, 경기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 주도 성장처럼 돈을 줘서 그걸 살리자고 고민을 하는 그 고충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지자체나 졸속으로 아무 대응 없이 아무 치밀한 사정 계산 없이 졸속으로 하고 있는 게 그게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졸속으로 현금을 부리니까 실제로는 매표 행위라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생산 의욕을 꺾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우리 서민 대중들의 그 현실을 치밀하게 꼼꼼히 파악하면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맞춤형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쉬운 방법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렇게 제가 바랍니다. 그 부원장님, 통합당은 총 240조 규모의 비상경제대책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액수로만 보면 정부가 제시한 안보도 훨씬 많거든요. 네네. 유권자들은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동하실 수 예,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제로 경제의 펀더멘탈이 돌아가게 하는 부분에다가 맞춤형으로 주자는 것이지 지금 1인당 뭐 70%에게 1인당 100만 원 주자, 80만 원 주자, 70만 원 주자 현금으로 해서 억지로 부양하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평상시 항상 논란이 됐던 거예요. 예전에 무상급식 할 때도 전부 할 거냐 아니면 그다음에 아동수당 줄 때도 전부 줄 거냐 90%줄 거냐 이런 얘기가 항상 됐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평상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 뭐 예를 많이 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인당 한 100만 원 이상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어떤 논란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야당이 추경에 좀 협조해 준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충분히 포함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숨은 샤이 보수가 적어도 4에서 8%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움직임이 표 결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우리 나라의 전문가들은 무당층을 30% 정도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선거 때 30%에 달하는 무당층이 실제로 국민의당을 선택하고 더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27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당층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양당 구도로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선거의 프레임도 양당 구도로 부딪히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의 성격은 실제로는 여권에서 분리된 떨어져 나온 계층이라서 다시 여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층으로 빠진 층들이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합류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샤이 보수의 표로 4%에서 8%로 계산하는 그럼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지금 무당층의 지지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이 민주당 측에서 빠진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간 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전에 빠져나갔던 층이 예. 글로 가다가 다시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중간에 또 있는 알겠습니다.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뭐 샤이 보수냐라는 용어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왔던 건 맞아요. 20 몇 프로였는데 실제 득표는 그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 뭐 그때는 뭐 샤이 진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약간 이제 무당층이 늘어나면은 지금 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야당 지지율이 늘어나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말씀처럼 무당층 중에서 그래도 야권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보수적으로 여론조사가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추세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당 지지율이 저희들이 이제 뭐 코로나 이 사태의 유불리 따진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선거가 힘들지 않겠냐 이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보면 그래도 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게 저는 아마 투표에도 많이 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통합당 위성 정당이 있죠. 예, 있죠. 그 선관위의 공동 선대위 구성이랄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조항을 빼놓고는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몸 마케팅 이야기 나오는데 잘못하면 둘 다 공공한 지경에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해석을 내놨죠. 공동선대위 안 되고 후보자로 나온 사람은 안 되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공동회의 같은 건 가능하고 네. 이제 후보자로 안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당에 실제로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국민들한테 죄송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안 보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뭐 꼭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이 투표용지가 지금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면에 쭉 실어놨더라고요. 네. 48cm나 된다. 48.1cm. 그리고 35개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 정당 이름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수개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선관위 직원들한테도 죄송하고 국민들한테도 죄송한데 어쨌든 뭐 좀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두 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래통합당도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그래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큰 방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큰 틀에서는 같이 가고 좀 자세한 부분, 강론 부분에서는 각자 운동을 가는 방식으로 갈 걸로 예. 보입니다. 분님 어떻습니까? 저기 통합당은 한국당 글쎄요. 저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례 투표 용지가 49cm인가 48.7cm인가 예.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게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끼 법안으로 사실 선거법 개정안을 넣었던 원죄가 있는 거고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에게 사실 엄청난 불편을 끼쳐드리고 정당 구조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 자체도 사실 왜곡되게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나중에 표로 심판하실 거라고 보고 총선 이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언, 실수들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부원장님께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내에서 지금 그 옳은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의 한번 그 말실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요. 그 후에 그 인천 총구석이라는 발언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해명도 있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는 현재 이런 잦은 좀 실수나 실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국민들이 보시는 눈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 13일간이지만 역대 선거운동을 보면 그 짧은 기간 안에 몇 번의 변곡점이 만들어집니다. 그 변곡점이라는 게 사실은 실언이나 탈불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당층의 선택, 중도층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투표 결과로 기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더 품위 있는 정치 그런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한교안 대표가 예. N번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서도 또 논란이 된 네,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호기심 차원에서의 들어간 사람이라면 뭐 다른 뭐 접근을 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엔 또 다시 또 사과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한교안 대표의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잘 살펴보면 어떤 사안이든 가담 정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살펴보고 법률적 양형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법률가적인 전문성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입장문을 내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낙인 찍기를 하거나 설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연 대변인께서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민당 있잖아요. 공약 네. 관련해서 민주당 네. 공약 베끼기,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시민당이 어찌 보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약에서 혼란이 나온 것이죠. 다시 올렸다 내렸다 다시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그거 가져가는 거 몰랐습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뭐 어쨌든 뭐 사실은 당대당으로 뭐 정책 협약을 할 때는 뭐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단순히 뭐 그거를 뭐 설화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마 굉장히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분이 법률가로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 검사라든지 판사 입장에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아마 이런 분 말을 못 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판단에 의해서 처벌을 굉장히 경하게 됐단 말이죠.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처벌 안 되는 분이 80% 이상이었고. 근데 이번에 모든 분들 처벌해라, 모든 분들 공개해라는 게 500만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돈 내고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제가 보기엔 인식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앞에 말씀 잘하셨지만 선거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발언에 굉장히 영향받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인천 이런 발언이라든지 예전에 지방선거 때도 뭐 이부망천 발언으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마 뭐 이 지도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실은 말씀처럼 무당층,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난번에도 보면 한 5% 이내에서 결정된 게 3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3% 오픈해서 그게 결정되거든요.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있어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양쪽 표가 좀 갈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1대1로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1%, 0.5% 이내에도 결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 시작하는 국면인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그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후보 단일화 여부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정의당의 당대당 통합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구 내에서의 후보들 간의 정의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원하지 않는 게요. 민주당도 아마 당대당 통합은 없다라는 게 저희들 공식 입장인데 아마 지금 두세 군데 정도가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상정 지역구랑 그다음에 창원 성산 여영국 지역구 그다음에 인천 연수 정도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후보들끼리 하는 거는 뭐 본인들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지역에 민주당 나오신 저희 후보들이 어찌 보면 지지율이 뭐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꼭 정의당으로 단일화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에서 나온 분들이 다 이제 민주노총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아마 단일화를 요구는 같은데 예. 방식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아마 뭐 여론조사를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당대당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들끼리 공식적으로 단일화 논의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논의가 된다 그러면 말씀처럼 4월 6일에 아마 투표용지인데요. 그 전에 네. 돼야 되는데 과거처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원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분들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아무래도 가장 쟁점일 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후보 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 당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통합의 물줄기를 계속 유지해서
자유우파가 한 가지로 뚝 서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방침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무소속 후보와의 관계에서 이 단일화를 당이 나서서 주선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조총래 여의도 연구원 본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